멈춰! 다들 멈춰! 명동역 플랫폼. 페루 학생들이 얼어붙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립니다. 아무도 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날 밤 호텔방에 모인 15명의 학생들. 아무도 잠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 전부 거짓이었어. 10일 후 리마 공항 도착. 그리고 72시간 만에 한 나라의 교육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페루 리마의 산 마르틴 고등학교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들과 기업가의 아들딸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그런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초였어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15명의 학생들이 SNS에 남긴 글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여행 후기처럼 보였어요. 경복궁 사진, 명동 거리의 야경, 한식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하지만 문제는 사진이 아니라 글이었습니다. 18살 학생 디에고 라모스가 올린 글은 단 한 줄이었어요. 우리는 선진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 아래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비난과 조롱까지 다양했죠.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격했어요. 몇몇 부모는 학교 게시판에 항해 글을 올렸고 일부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디에고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행에 참가했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여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로 본 것이 너무 달랐어요. 또 다른 학생은 더 직접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서 질서를 지키는 것 같았어요. 리마의 상류층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나라 최고 학교의 학생들이, 그것도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여행을 기획한 교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본 광경, 편의점에서 겪은 일,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0여 명의 학부모가 강당을 가득 메웠고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한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페루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도록 방치한 겁니까? 교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다고 해요. 학생들은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며 이것은 교육의 일부라고 말이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됐어요. 리마에 파견된 지 2년째 되는 해외 기자였습니다. 편집장이 내게 전화를 걸어온 건 학부모 회의가 있던 날 저녁이었죠.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 다녀온 후 이상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던데 한번 취재해보게. 솔직히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감상적인 글을 쓰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나 역시 특별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사회나 문화가 특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거기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 질문이 리마 상류층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들도 교사들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나는 취재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디에고 라모스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18살 학생을 만나보기로 했죠.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런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산 마르틴 고등학교의 교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취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학교 담벼락에는 학생들이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보였어요. 그중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화는 비교에서 시작된다.
소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동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인터뷰는 다음 날 오후로 잡혔습니다. 학교 도서관 한쪽 구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6년간 기자로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다녀온 후 감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K-팝이나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기술력과 경제 성장, 사회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태도가 특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리마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6월 겨울이었고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죠.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18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 디에고 라모스였습니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5월 초에 열흘 동안 다녀왔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페루 밖으로 나간 것도 3번째였다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해외 경험이 적은 학생이 처음 본 선진국에 감동한 거라고요.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느낌을 적은 것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답이었죠. 더 구체적인 게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답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고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었죠. 그러자 인천공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수백 명이 있었지만 경찰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큰 소리로 지시하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는 겁니다. 펜을 멈췄어요. 그게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줄 서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는 리마 공항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줄이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누군가는 새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규칙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단지 사람들이 줄을 잘 섰다는 게 선진국의 기준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법이나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이죠. 펜을 내려놓았어요. 여전히 추상적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간의 여행에서 한 나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다른 학생들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매일 저녁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가 비슷한 걸 느꼈다고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았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진심으로 뭔가를 느낀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일까요?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체육 수업 중인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반칙을 하자 다른 학생들이 거칠게 항의했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문득 그가 말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의 그 질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지켜지는 규칙. 정말 그게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 걸까요? 학교 정문을 나서자 리마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택시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노점상들이 큰 소리로 호객을 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차들은 여전히 교차로에 진입하려 했고 보행자들은 차 사이를 비집고 건너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회색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죠. 그 안개 너머에 뭐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학교 옥상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한국에 도착한 첫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천천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은 오후 3시쯤이었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죠. 동급생 15명과 선생님 2분이 함께였습니다.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조용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고요. 리마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마라면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경비원들은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줄로 옮겨가려 하고 어떤 이는 새치기를 시도하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수백 명이 있었지만 경찰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도 크지 않았고 강제로 줄을 세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줄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불렀고 아이는 다시 줄로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죠. 또 다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재빨리 주워서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젊은 남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둘러봤다고 해요.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리마였다면 사람들이 서로 밀고 자기 짐을 먼저 찾으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짐이 나오면 그때 앞으로 나가 가져갔죠.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 것 같다고요. 누군가 자기 짐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새치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은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공항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그저 신기한 경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중 한 분이 질문을 던졌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느냐고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법이 엄격해서, 경제가 발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서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유겠지만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 공항의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드는 조용한 강물.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지켜지는 질서.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목격한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질문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였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요. 규칙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것 같았다고요. 그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진짜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바라봤어요. 18살 학생이 던진 질문치고는 무거웠습니다. 신뢰. 그게 정말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일까요? 리마의 회색 하늘 아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학생들이 본 것들은 그 놀라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명동역,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긴장했다고 했어요. 리마의 대중교통이 혼잡할 때를 생각하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상과 달랐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 있었지만 모두가 선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화살표를 따라 양쪽에 2줄씩, 가운데는 비워뒀어요.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아무도 밀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친구 마리아나가 말했다고 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약 좌석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빈 좌석이 있어도 앉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자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했죠.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 미소로 답하는 여성. 자연스러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른쪽에만 섰습니다. 왼쪽은 비어 있었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왼쪽을 이용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을 위해 한쪽을 비워두는 거였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물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냐고요. 선생님은 아마 어릴 때부터 봐왔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된다고요.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간식을 사러 들어갔을 때 계산대 앞에 4~5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리마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점원을 부르고 누가 먼저인지 다투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한 학생이 물건을 하나 더 가져오려고 줄에서 잠시 빠졌습니다. 다시 왔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학생들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행자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다렸어요. 차들도 신호를 지켰고 보행자가 있으면 멈췄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며칠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그 규칙을 지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줄을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줄을 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왼쪽을 비워둘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경찰이 감시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갔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 기반 시스템. 물었어요. 그게 특별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어딘가에 규칙이 있겠지만 그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학교 밖 거리에서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 리마의 일상이었죠.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신뢰의 차이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학교 방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랐다고 말한 곳이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여행 일정에 포함된 학교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첫 인상은 평범했다고 해요. 복도, 교실, 책상. 리마의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학생들은 4~5명씩 그룹을 이루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자리였죠. 리마라면 학생들은 모두 앞을 보고 일렬로 앉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각 그룹별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제한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틀린 방법을 제안했어요. 리마였다면 다른 학생들이 비웃거나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왜 그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지를요. 그러자 다른 학생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그 방법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학생은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역할을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한 그룹이 먼저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그룹들이 아직 풀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방법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각 그룹에게 답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이 나왔습니다.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었죠. 중간에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허락하자 그 학생이 나와서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했습니다.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고쳐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바른 답을 완성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페루 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수업이 어땠냐고요? 솔직하게 답했다고 해요. 신기했다고요. 리마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답을 찾는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지. 친구는 경쟁자였어요. 한국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도 경쟁은 있다고요. 하지만 함께 공부하면 모두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한 명이 잘하는 것보다 그룹 전체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오후에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제시했어요. 환경 보호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었어요.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열띤 논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말을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죠. 한 학생이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상대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인정했어요. 맞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수정했습니다. 체면을 잃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방과 후 페루 학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팀이었다고요. 한 명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한 명이 모르면 함께 배웠어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협력 기반 학습.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물었어요. 그게 한국 교육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천천히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 학생들이 서로를 적이 아닌 동료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교실 밖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 마르틴 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달려가 말렸죠.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만든 건 무엇일까요? 교육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배경일까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페루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고 해요. 아침 등교 시간 학교 복도는 언제나처럼 혼잡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밀치며 교실로 향했죠. 계단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날 아침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계단 앞에 섰을 때 한쪽으로 비켜 섰어요. 내려오는 학생들이 먼저 지나가도록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서 있는 학생으로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한쪽으로 비켜 섰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한 친구가 물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생각난다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어요. 그 친구는 웃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페루였고 리마였고 산 마르틴 고등학교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비켜서는 건 작은 일이었지만 계속할 수 있는 일이었죠. 쉬는 시간에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축구 이야기나 게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펼쳤습니다. 친구 3명에게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친구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시험도 아닌데 왜 수학 문제를 푸냐고 물었죠.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고 해요. 한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너 한국 갔다 와서 이상해졌다고요. 기분이 상했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지?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공식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친구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0분 후 4명이 함께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법을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계산을 확인했어요. 틀린 부분이 나오면 함께 고쳤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죠. 답을 찾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혼자 풀었을 때와는 다른 만족감이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낸 답이라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문제를 풀었던 친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오늘도 문제 풀 거냐고 물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친구가 말했어요. 자기도 문제 하나 가져왔다고요. 그날은 5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7명이 됐어요. 선생님들도 눈치챘습니다. 한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교실을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함께 공부하는 거라고요. 재미있다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묘했다고 해요. 의아하면서도 흐뭇해 보였다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었어요. 평소라면 학생들은 각자 공부했을 겁니다. 노트를 숨기고 좋은 자료를 혼자 보고요. 경쟁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노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정리를 잘했다면 복사해서 나눠줬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감사 인사를 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경쟁적인 분위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긴 건 분명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험이 주변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주변의 비웃음이나 무관심이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 않았냐고요. 천천히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다고요. 특히 처음 2주는 거의 혼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군가는 처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고요.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한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앉아 무언가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봤어요. 계단에서 학생 몇 명이 한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혼자였다고 했죠. 이제는 5명, 6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각자 노트를 펼쳐놓고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죠. 한 학생이 수학 문제를 설명하면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저런 모습이 자주 보이냐고요. 선생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2학기 들어서 부쩍 늘었다고요. 예전엔 학생들이 각자 공부했는데 요즘은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다른 학생들과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전날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각자 집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숨겼죠. 경쟁자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몇몇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함께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가르쳐 준다고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성적은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학기 때 상위권 학생들의 평균은 거의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고 해요. 함께 공부하는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잘하는 학생들에게 배우면서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반 전체 평균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불만이 없었냐고 물었어요. 자기들이 가르쳐 주느라 시간을 쓰는데 경쟁자들만 도와주는 셈이니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먼저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니 자기도 개념을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고요. 설명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쉬는 시간에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어요. 한 그룹은 영어 단어를 서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역사연표를 함께 정리하고 있었죠.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냐고요. 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2학기 초부터라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해보니 혼자 할 때보다 재미있다고 했어요. 디에고를 다시 만났습니다. 운동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번진 것에 대해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놀랍다고요. 처음엔 자기 혼자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친구들이 비웃을 때는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한 명씩 동참하기 시작했다고요. 지금도 모든 학생이 바뀐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여전히 경쟁만 하는 학생들도 있고 혼자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그건 괜찮다고 했어요.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생긴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다른 반에도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조금씩이라고 답했어요. 다른 반 학생 몇 명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같이 해도 되는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어요. 학교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거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하면서요. 리마의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렸고 사람들은 서로 밀쳤어요. 하지만 산마르틴 고등학교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취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인터뷰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증언, 학부모들의 반응. 이제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디에고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처음엔 단순한 여행 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선진국을 보고 감동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석 달간의 취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서 본 건 높은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그게 법이나 감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규칙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공항 이야기부터? 아니면 학교 이야기부터? 문득 깨달았어요. 이 기사의 핵심은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페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디에고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시작한 작은 변화, 그게 어떻게 학교를 바꿔가고 있는지. 협력이 경쟁을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는 것. 기사를 쓰면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산 마르틴 고등학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수학여행에 참가했던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그룹 스터디가 정식 동아리로 등록됐죠. 학부모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부모들도 자녀의 성적이 오르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걸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몇몇 부모는 오히려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담당자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도화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협력 학습을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페루와 한국은 다르다고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니 똑같이 따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페루는 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에고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따라 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들에게서 배운 원칙을 우리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거라고요. 신뢰, 협력, 배려. 이런 가치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문제는 그걸 실천할 용기가 있느냐였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경쟁만이 살아남는 방법인 사회인가? 아니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컸어요. SNS에서 공유가 되기 시작했고 다른 매체들도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도 받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독자들의 댓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너무 이상적이라는 의견,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하지만 그것조차 의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몇 주 후 디에고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웃으며 답했어요. 복잡하다고요.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SNS에 그 글을 올린 것을요. 이 모든 소동과 변화를 일으킨 것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본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운동장을 다시 봤어요. 학생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함께 앉아 책을 보는 학생들, 다른 쪽에서는 서로 가르쳐주며 공부하는 무리들.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건 분명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한 나라의 발전은 거대한 정책이나 경제 성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의 수학여행, 한 학생의 작은 실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질문은 이제 페루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질문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